안녕하십니까. 평생 투자 파트너입니다. 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회원의 Q&A가 하나 있고요. 이것은 근데 뭐 짧은 내용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오늘의 어떤 시황을 좀 이야기 드리는데, 오늘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좀 매기가 돌았던 것 같고요. 뭐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회사를 고를 때 어떤 방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방식 중에 꼭 한 번씩 봐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 중에서 하나 정도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ROIC라는 것인데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Q&A는 뭐냐면 회원분들이 오늘 한 회원분의 어떤 질문인데요. 어떤 이제 동영상을 봤는데 그 동영상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영상에서 하는 얘기가 기업 어떤 가치 투자의 이야기, 가치 투자 혹은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서 이런 내용이죠. 뭐 가치 투자라는 것은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이고 어떤 어떤 업황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실적이 어떻고, 뭐 이런 어떤 전체 좀 그림에서 그리고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주가는 이 회사의 어떤 적정한 어떤 가치보다 뭐 높다 낮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업을 보는 이런 방식들, 이런 방식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방법, 이런 방법과 차트와 혹은 어떤 이 수급, 이런 측면에서 주식을 매수 매도하는 것, 여기에서 그 봤던 동영상에는 이쪽이 주식을 잘 배운 거고 이쪽이 제대로 된 것이고, 어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차트의 차자만 이야기해도 이것은 아예 뭐 무시당한다 라는 어떤 내용을 봤다고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듣자마자 매우 좀 소름이 좀 끼쳤는데요. 매우 교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식을 할 때 방식이 있겠죠. 사람마다 방식이 있을 것이고,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은 이쪽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면 되는 것이고요. 차트 분석하는 사람은 이쪽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면 되는 것이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쪽 이야기들에 대한 서로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치 투자하는 사람은 차트 분석하는 사람한테 무시하고, 차트 분석하는 사람은 또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너 그래서 돈 벌어봤어?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거는 뭐 외국이든 뭐 한국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의 생각은 이 두 가지 방법이 뭐가 맞고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본인에게 맞는 방식이면 맞다라고 봐요. 어, 보통 일반적으로 아예 대놓고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주식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나는 기업 실적을 보는 사람이지 차트쟁이는 아니야라고 하면서 차트를 보는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는 이 말트, 이 좀 분위기가 있거든요. 저는 아직 그건 매우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기록인 거죠. 수익률. 그 레코드가 말해주는 것인데요. 어, 뭐 수익률이 있고 어떤 기간, 시간이라고 하면 아주 높은 수익률을 의 어떤 실적을 내는 사람들은 보통 차트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는 사람들은 수익률은 조금 이렇게 떨어지겠지만 오랫동안 시장 평균보다는 좀 앞선 사람들이 좀 많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는 사람들이 요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성향에 따라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뭐가 가치 투자로 꼭 좀 유식하게 어려운 말 쓰고 어떤 지표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꼭 주식의 어떤 매매의 전부냐라고 보면 또 그런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에는 공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해답이 없기 때문에 뭐가 맞고 틀리다는 그냥 개인의 생각인 거지. 그거를 일방적으로 누군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게 가, 이게 흔히 그 기업의 실적 혹은 어떤 그러니까 가치 투자에는 상당히 많은 설명하지 못하는 주가의 흐름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고, 예전에 이 가치 투자가 처음 만들어졌던 벤저민 그레이엄의 책들을 좀 보면 음, 그 뭐라고 할까요? 지금의 상황과 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뭐 하나 그 책에서도 사실 뭐를 이렇게 무시하고 뭐 이러지도 않아요. 자기의 방식을 그냥 소개하는 정도인 것이지. 저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빅터 스페란데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연평균 한 27% 정도씩을 아주 오랫동안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역시 실적과 뭐 다 보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회사에 면접 온 아주 훌륭한 애널리스트들이 있는데요. 오자마자 무언가의 어떤 차트를 보여주면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 추세선을 빅터 스페란데오가 생각하는 그 추세선을 빅터 스페란데오는 이 두 번째에서 뭐 이렇게 추세선을 긋는 뭐 이런 거 방식을 많이 하는데 그 새로운 그 아주 똑똑한 애널리스트가 추세를 뭐 이런 식으로 좀 걷나 봐요. 그래서 면접에서 떨어뜨렸다는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계속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자기에게 맞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단기 투자가 단타 매매, 차트 분석하고 차트의 모양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잘못됐을까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모두 다 사용하고 있는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어떤 많은 수많은 보조 지표들을 만든 사람들이 굉장히 해박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전체가 무시되는 이런 느낌도 나요. 차트 투자가 이상하다는 생각하지 않고요. 윌리엄 오닝 같은 경우에는 그 책에 보면 첫 목차에 차트 보는 법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업의 실적을 보는 법, 뭐 다양한 시장 이야기들이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트도 볼 줄 알아야 되지만 기업의 실적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안에서 본인에게 맞는 어떤 방식을 찾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투자 기간이 다르고 투자 성향이 다르고 어떤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 범위가 다르니까요. 저도 예전에 증권회사에 있을 때 고객이 처음 오면 항상 의례적으로 하는 너의 투자 리스크의 어떤 한도는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도 먼저 물어보는 이유가 서로 그 모든 어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10%만 손해봐도 나는 큰일 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마이너스 1%만 손해봐도 나 이거 못하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20% 손해봐도 나 버텨볼 거야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리스크에 대한 어떠한 생각들에 따라 혹은 투자 기간에 대한 설정하는 방법 뭐 기대 수익률 이런 것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쓸모없는 대답을 좀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두 가지를 좀 다 잘 하고 싶은 이런 좀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렵죠. 어렵고 항상 계속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라서 참 그리고 계속 바뀝니다. 저는 그 서브프라임이 있기 이전에는 가치 투자만을 거의 맹신할 정도였었어요. 심각하게. 저 역시도 이때는 차트를 좀 경시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요. 이 서프라임이라는 그 계기 이후로 리스크라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그 이상의 리스크가 올 때는 이건 어떻게 손쓸 수가 없구나. 주식이란 건 언제든 그러한 블랙스완이 생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는데요. 이 이전에 차트 관련한 책들을 좀 읽긴 했지만 실제 매매에는 잘 활용하진 않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이후부터는 좋은 회사를 좋은 차트의 모양에서 매매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주식 시장에서 내가 최고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저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요. 내 방식이 최고야라고 하는 사람들. 아직 일단은 그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만든 회사도 부도가 나는 판에, 그쵸? 그냥 방 안에서 주식하는 일개 우리 같은 개인들이 얼마나 알면 알겠습니까? 다 누군가가 쓰는 기사, 누군가가 작성한 리포트, 지표들 이런 걸 보고 나름 판단하는 것이지 어떤 탁 무언가를 탁 칼같이 뭐 이렇게 맞추고 예측하고 다 이러지 못하거든요. 그냥 시장이 좋아서 수익이 나면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거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좋은 종목일지라도 좀 빨리 도망쳐 나와서 손실을 좀 줄였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뭐 이런 정도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회원님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트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기업의 내용을 보는 것도 열심히 하시다가 보면 본인의 방법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얘기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을 좀 보면 오늘이 일단은 코스피를 일단 레버리지로 한번 좀 봐볼게요. 여기 보면 주간 차트, 월간 차트인데요. 주간 차트, 일간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거래량들이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것이 코스피도 뭐 그렇게 이게 조금 쉬어가는 건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어떠한 그 약간 조금 힘이 좀 덜한 모습들, 어제보다 이런 어떠한 모습들이 나오고 나니까 오히려 그 중소형주 쪽이 매우 강한 모습이 좀 보여졌거든요. 이것을 좀 설명드리긴 할 텐데 뭐냐면 제 생각은 이래요. 1월에 아주 강하게 시장에서 IT 쪽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자 우선주라든지 SK하이닉스 쪽이 강한 수급의 힘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을 가치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수급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일일이 그 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시장이 이런 흐름이구나라고 어떤 이해하는 정도로 같이 받아들이는데요. 근데 이쪽이 패시브 자금의 성격의 어떤 펀드 물량이 꽤 많은 비중으로 몰려와서 매수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2월 달에도 계속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얘네들이 삼성전자가 이 바닥권에 왔을 때 PER과 현재 PER이 많이 회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은. 그런데 오늘같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수급이 조금 줄어드니까 뭐라고 할까요? 조금 줄어드니까 IT 쪽 중소형주 쪽으로 특히 이제 IT 쪽에는 그 소재 관련한 종목 쪽으로 수급이 엄청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좀 봤거든요.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실적으로 보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실적이 훨씬 좋았습니다. 추정 EPS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 대형주는 보통
EPS가 낮아지고 있었고요. EPS가 낮아지고 있는데 같이 동시에 PR도 낮아지고 있던 이런 과정이었었던 거고, 중소형주들은 EPS 추정 실적들이 이렇게 되지 않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PR이 낮아지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아주 매수하기에는 좋은 느낌이죠.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그런지 현재 이쪽이 1월 달에 어떤 수급에 의해서 많이 상승했는데, 2월 지금이 중반 정도 됐는데 이쪽에 또 수급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음, 일단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어떤 주가 상승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일단은 과거부터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인데, 요때 상승하고 요때 상승하고 요때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큰 흐름에서는 별반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제대로 오르려면 디램 가격 하락이 멈춰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반기에나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가치 평가하는 입장에서 뭐 중국의 어떤 뭐 회사가 스톱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로 아직 지표로 확인된 것도 없는 기대감에 오르는 이런 것들, 그것은 곧 실적이 아닌 기대감에 오르는, 기대감에 의한 수급들은 차트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튼 오늘의 모습은 좀 그래도 어떤 좀 모습이었냐면, 그래도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탄력이 강하구나라는 걸 좀 느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뭐 소재나 장비, 그리고 뭐 IT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IT 쪽도 소재 관련한 애들, 그 다음에 엔터, 바이오, 뭐 혹은 낙폭과대 관련한 애들주, 통신주까지도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이쪽이 그래도 매출도 증가하면서 실적도 높은데 주가가 빠졌던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는 계속 이런 쪽에서의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라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요거를 좀 보면 이게 뭐냐면 요거 있죠. 이게 EPS의 어떤 추정치인데요. 어, 요게 뭐냐면 요게 삼성전자이고 요게 SK 하이닉스입니다. 얘네들은 EPS 추정치가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는데도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라는 것은, 많이 빠져서 올랐다라고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얘네들 있죠. 뭐 SK 머티리얼즈, 뭐 한솔케미칼, 원익, 뭐 솔브렌 이런 애들은 EPS가 분명히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던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많이 회복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주가가 이왕이면 반등한다면 이런 대장주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이제는 얘네들도 관심권에는 있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시장 전체의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될지는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는 좀 불안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러니까 근데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은, 사실 반도체 이 빅2라고 하는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소재, 얘네들은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데, 지금 머티리얼즈나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우상향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라는 것이죠. 음, 이렇게 근데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설명이 애매한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우리 코스피가 이렇게 확 빠졌잖아요, 작년에. 이렇게 빠질 때는 EPS가 우상향해도
주가는 같이 흘러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럴 경우에 같이 투자한다라는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실적은 이렇게 오른다라고 하면 이 하락분을 계속 매수할 수 있을까? 혹은 여기서 매수를 탕 한 거예요. 여기서 실적이 오르는 어떤 초입에, 하지만 지수는 빠지는 한 1년 가까이를 손실 보면서 버티는 것 자체가,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으면 가치 투자로서 매매해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이 좀 힘들다 싶으면 시장이 반등하는 걸 보면서 그런 좋았던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하겠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근데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면 그러니까 반도체 전방 산업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었던 거잖아요.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다운 사이클 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근데 그런 어떤 우려가 있었지만 사실 실적으로 봤을 때는 소재 업체들은 계속 실적 성장이 유지됐었어요. 그럼에도 주가가 50%씩 이렇게 하락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이 지금 시장이 반등하니까 아주 강하게 반등하는 것으로 일단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쪽이 출하량의 어떤 성장세들이 계속 이렇게 유지됐던 부분이 뭐 식각 혹은 세정 관련 특수가스들, 혹은 뭐 프리커서나 혹은 뭐 미세화 관련된 이런 공정에 들어가는 쪽, 그리고 뭐 어떤 3D 랜드의 어떤 단수 증가로 인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재 시장이 계속 커지는 이런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뭐 SK 머티리얼즈나 한솔케미칼입니다. SK 머티리얼즈나 한솔케미칼.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회사가 예전의 느낌에 비해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냐면 SK 머티리얼즈를 한번 볼까요? 주간 차트로 좀 이렇게 펼쳐서 볼게요. 보면 주간 차트로 보면 아주 오랫동안 박스권의 모습이 좀 보였죠.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보면 뭐 이 언저리가 아주 뭐라도 되는 것처럼 이런 정도의 모습으로, 그렇죠? 요 과정이 상당히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 과정에서 회사는 매우 좋아졌거든요. 사업이 매우 튼튼해졌어요. 그러니까 주력 산업이던 이쪽에 대한 비중이 매우 낮아지면서 안정성이 매우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자회사도 추가됐고, 뭐 에어가스나 뭐 슈와덴코, 트리캠이라든지 그래서 회사 자체는 많이 달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좀 움직이지 않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지금의 어떤 삼성전자가 지금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이것이 과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시 이거였다면, 만약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다시 이렇게 빠지면 이 중소형주들 역시도 같이 빠질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와 주니까 이 중소형주들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빠질 때는 실적과 무관하게 빠질 때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실적으로만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SK 머티리얼즈나 한솔케미칼은 일단 실적이 너무 멋진 회사들이에요. 너무 멋진 회사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국내랑 그리고 중국의 어떤 과산화수소 쪽 증설 물량으로 인해서 어떤 매출 성장이 아주 기대되는 이런 쪽이거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어떤 QD OLED
투자 쪽 관련해서도 국내 이렇게 소재 업체 쪽이 매우 강력한 어떤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퀀텀 답 소재 판매량 증가 이런 쪽이 이런 소재 쪽의 회사들에게는 중장기적으로 매출 성장을 이제 확보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상승들이 너무 무섭게 올라왔나라고 해서 좀 겁나 보일 수도 있지만요. 나름 이유가 또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일단 너무 두리뭉실하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현재 시장은 그렇게 많이 달라진 건 없어요. 어제랑 오늘이랑 크게 많이 달라진 건 없고 대형주에서 중소형주에도 어떤 매기가 좀 흐르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이 바닥에는 실적이 담보된 회사들이 좋은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하나머티리얼즈도 있고, 뭐 SK머티리얼즈도 있고, TCK도 있고, 다 실적이 너무 좋은 회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쵸? 뭐 한솔케미칼 저는 그 네 개를 좋아해요. SK머티리얼즈, 한솔케미칼, 하나머티리얼즈, TCK. 얘네들은 좀 계속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이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것, 뭐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것 구분할 필요는 없다. 굳이.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ROIC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은 이 ROIC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저희가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그거에 조금 더 한 단계 넘어간 카페에 보면 12주 관련해 가지고 영상들을 쭉 올렸잖아요. 일단은 현재는 마무리된 상황, 그 영상들이 마무리되었는데요.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 조엘 그린블라트가 쓴 그 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주식 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뭐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이죠.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떠한 것들을 확인해 보겠죠. 그 회사가 어떤 회사가 좋은지. 그럴 때 아주 그냥 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같은 100억을 벌어요. 순이익으로. 같은 100억을 버는데 이 A라는 회사는 100억을 투입했을 때 100억을 버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1000억을 투입했을 때 100억을 버는 회사가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떤 회사가 더 좋은 회사일까요? 저는 당연히 이쪽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사업은 바로 그 다음 해에 이거랑 거의 똑같은 회사를 또 하나 만들 수도 있는 정도의 그런 수익률이잖아요. 그죠? 이익률. 그러니까 이 이야기와 연계된 내용인데요. 뭐냐면 저희가 많이 보는 지표들이 뭐 EPS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ROE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대신에 PER이라든지 PBR을 많이 언급을 안 하고 이쪽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요거 관련해 가지고 좀 비슷한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ROIC라는 것은. 그러니까 요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인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게 되면 똑같은 100억을 벌기 위해서 어떤 회사는 100억만 투자해도 되는데 어떤 회사는 뭐 1000억을 투자하게 되면 흔히 ROE나 ROA라는 이 지표는 떨어집니다. 투자의 어떤 자본 투자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돈을 투입하는 것 대비 이익 증가가 정체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회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이런 것이죠. 투자 규모가 적으면서 많은 이익을 내는 것. 그러니까 100억을 벌고 싶은데 100억 정도만 투자하면 된다라는 그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이런 회사들을 가리는 지표가 ROIC라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하 자본 대비 이익을 얼마나 내느냐의 문제를 이제 지표로서 좀 보는 건데요. 뭐 당연히 ROE 같은 경우에는 주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봐야 하는 이익률 지표이고 높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약간의 착시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ROIC라는 것은 뭐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세후의 순 영업 이익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영업을 위한 투하 자본으로. 이 말은 뭐냐면 이 세후 영업 이익이라는 것은 이 영업 요거 있죠? 영업 이익 있잖아요. 영업 이익에서 법인세를 뺀 거예요. 왜냐면 세금은 무조건 내야 되기 때문에, 순이익을 가져가기 이전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실제로 이 회사가 투하된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에만 포커스를 맞춰본 거예요. 그 과정에만. 이것이 진짜로 이 회사의 어떤 힘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업 투하 자본이란 것은 자기 자본에다가 순 금융 부채까지 포함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하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 투하 자본이라는 것은 영업에 실질적으로 투하된 자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 쌓아놓고 있는 어떤 현찰들이라든지 혹은 뭐라고 할까요? 현찰들, 그리고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유가증권이라든지 혹은 매입 채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영업하는 데 쓰이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투하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순운전 자본과 유무형 자산 정도예요. 그러니까 재고 자산, 뭐 매출 채권, 뭐 유무형 자산들,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조금 제가 설명이 조금 재미없게 된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오로지 영업 이익만 보기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업 부분의 어떤 경쟁력을 설명해 주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순이익단으로 내려오면 어떤 뭐 그 사이에 영업 외 수익의 차감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 회사가 진짜로 돈을 가지고 경쟁력을 확인하는 데는 이 지표를 꼭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보면 우리 대표 회사인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실제로 봐볼게요.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를 보면 이거는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재무 비율에 들어가 볼까요? 여기 재무 비율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ROA, ROE 그 밑에 ROIC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삼성전자는 일단은 작년 거 그죠? 2017년 재작년 거네요. 그러니까 2017년도 걸로 보면은 33 정도가 나와요. 이 말은 뭐라고 할까요? 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죠. 만약에 한 1000억 투자해서 한 100억을 실제로 ROIC가 이렇게 벌려드린다면
이게 10%의 ROIC거든요. 이게 30%라는 것은 이게 30%라는 소리예요. 그 말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 1,000억을 투자했을 때 한 300억 정도 버는 매우 훌륭한 겁니다. 제조업체들은 이렇게까지 높게 안 나와요. 보통 인터넷 관련된 업체들은가는 좀 구별할 필요 있어요. 특히 ROIC는 제조 관련한 쪽에서 보는 게 좀 효과적인데, 만약에 SK 하이닉스도 한번 봐볼까요? 지금 우량주만 좀 보여드려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쭉 왔다가 40까지도 올라왔네요. 엄청나게. 그래서 주가 역시도 매우 강했었던 거죠. 그럼 셀트리온 한번 봐볼까요? 시가총액 순서대로 한번 봐보면, 아이고, 셀트리온을 보면 15 정도밖에 안 나와요. 셀트리온은.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높은데 ROIC는 상당히라고 좀 하지만 영업이익률보다는 많이 낮아 보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운전 자본 혹은 뭐 유무형 자산 투자가 많은 이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업 구조상 재고 자산, 뭐 매출 채권을 많이 깔고 가는 이런 사업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높으면 높을수록 저는 좋다라고 봐야죠. 그러면은 과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ROIC가 높은 것 중에 어떤 종목이 있느냐라고 한번 봐보면, 일단 한 종목만 더 봐볼까요? 시가총액 상위 걸로만 순서대로 보면 현대차도 한번 볼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 ROIC가 4%, 그러니까 5%라고 보는 거예요. 5%면 뭐 한 1,000억 투자했을 때 100억이 아니고 50억 정도 버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회사가 있는데 1,000억 투자하는데 1,000억을 벌면 어떨까요? 혹은 1,000억을 투자했는데 2,000억을 버는 회사가 있을까요? 이런 회사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ROIC가 100%라는 소리고 이거는 100%가 넘어가 버린다는 소리잖아요. 이런 회사가 있긴 있죠. 근데 흔하진 않겠죠. 흔하진 않지만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그러니까 굉장한 것이죠. 이 회사를 소개를 좀 해보면, 전기차 관련해서 저 역시도 많이 좀 언급했던 회사입니다. 매우 좋다고 좀 이렇게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보면은 그 뭐냐, 요거를 한번 봐볼게요.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회사인데요. 한 증권사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계산한 것들을 조금 이 회사가 추정하는 이 회사의 ROIC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냐면 10억 원 단위니까요. 50억, 130억, 26억, 260억, 580억, 1200억. 매출이 2배씩 느는 회사예요. 대보마그네틱. 이 회사의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은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숫자가 쭉쭉쭉 올라가는 게 보이죠. 영업이익이. 그리고 EPS의 EPS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나게 증가하고 증가. EPS 역시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회사. EPS 증가가 40%, 100%, 120%씩 증가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회사의 PER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회사는 실적이 너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ROE 같은 경우에는 56, 69, 72 이런 ROE를 보신 적이 없죠. 거의 거의 없죠. 이런 ROE는 거의 실적으로 따지면 거의 1등이 아닌가.
현존하는 상장한 기업 중에는. 그래서 이 회사가 추정한 ROIC를 좀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어떤 분석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정도 여기서 조금 틀려도 괜찮겠죠. 일단은 요거를 이렇게 보면 그렇죠? 이렇게 보면 ROIC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ROE 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가 2019년도인 거고 여기가 2020년도예요. 맞나 한번 볼게요. 맞죠? 예.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부터 2019년이고 18년, 17년이니까 2017년도부터 이 회사는 100%의 ROIC를 가졌던 거예요. 투자한 만큼 수익이 났는데 작년, 올해 이런 식의 ROIC는 저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매우 놀랐거든요. 근데 그럼 이 회사의 주가는 어떨까라고 보면 대보마그네틱의 주가를 보면 주가가 지금 바닥을 기고 있어요. 현재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이 가격 근처에 와 있는데요. 보호예수 물량이라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 회사는 지분율 자체가 이렇게 유통되는 지분이 유통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쏟아질 보호예수 물량도 많지는 않아요. 근데 현재 최근에가 요때가 2월 7일인가 6일인가 뭐 이랬을 거예요. 이때 2월 6일이었었나? 7일인가? 요때가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수 있었던 3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수 있었던 그 기간이었었고 요때 제가 카페에다가 한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요때 하락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이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보호예수 물량이 5월 6일 날 아마 한 8만 주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요. 저는 상관없다라고 봅니다. 그 정도라면 어느 정도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최근에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를 여기인가요? 요 언저리인가요? 부터 장기 투자로 적립식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요거 관련한 2차 전기에서 그래도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종목 세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있고 다만 이 세 종목은 좀 오랫동안 좀 가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2차 전지 테마주의 2차 전지 얘네들이 꽤 많이 오를 때까지 한 1, 2년 이상 보유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좀 있는 회사인데요. 그 중에서 지금 가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유하는 회사 중에는 삼성 SDI도 있고 뭐 있지만 사실 가장 제가 기대하는 회사는 대보마그네틱이에요. 지금은 비록 그러니까 실적이 주가에 미반영되어 있는 이런 과정이지만 전혀 걱정 안 되고 차라리 지금은 적립식이라면 혹은 장기 투자자라면 차트의 모양을 보지 말고 안 봐도 지금은 매수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 1, 2년 정도까지 적립식으로 꾸준히 들고 가도 어떨까? 혹은 대보마그네틱이라도 한 비중 5% 10% 정도를 아예 그냥 확 사놓고 지금 자리라면 괜찮다고 봐요. 사놓고 그냥 나몰라라 하고서 한 1년 정도 보내는 건 또 어떨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최고의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ROIC 이야기를 하다가 이 회사로 돌아왔는데 아무튼 좋은 회사라는 것은 새 어떠한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이 좀 보지 않지만 사람들이 ROIC라는 지표도 꼭 확인해 보시라라는 말씀드리고요. 대보마그네틱은 개인적으로라도 자꾸 계속 많이 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냥 좀 안 보고 좀 묻어 놓고 싶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이런 거와 좀 무관하게 좀 관심 있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뭐 하나제약이라는 종목이나 뭐 슈프리마라든지 그다음에 뭐 더존비존이라든지 이렇게 좀 관심 있는 종목, 리노공업, 그리고 뭐 LG전자는 최근에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요거에 대한 모습, 뭐 롯데케미칼 최근에 좀 특이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같이 보긴 했는데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시장의 반등과 함께 지금 좀 꿈틀꿈틀 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급할 필요는 없고요. 좋은 회사라고 판단되면 뭐 본인의 비중과 어떠한 투자 성향, 기간, 기대 수익률을 고려해서 뭐 매수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